한강 하류 쪽 인천 외곽의 오래된 어촌 마을에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동네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물안개 마을이라 불렀다. 새벽마다 강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고 해가 떠도 한참이 지나서야 집들의 지붕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 마을 끝자락, 강둑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낡은 판잣집 하나가 있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파고드는 집, 그곳에 한지원이 살고 있었다. 지원은 21살이었다. 나이에 비해 마른 체구였고 얼굴에는 늘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시의 또래들처럼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을 여유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부모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남은 가족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한 분뿐이었다. 낮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밤에는 그물을 손질하거나 생선을 말리는 일을 도왔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지원은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이 배부르고 잠만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녀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날 밤 비가 유난히 거세게 내렸다. 바람이 판잣집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고 강물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일렁였다. 지원은 할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비에 젖은 그물을 걷어들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강둑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진흙투성이었다. 슬리퍼가 빠질 것 같아 몇 번이나 균형을 잡아야 했다. 비가 얼굴을 때려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다. 그때였다. 강물 위에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큰 나무 토막인 줄 알았다. 장마철이 되면 종종 상류에서 떠내려온 잔해들이 이곳까지 흘러오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모양이 이상했다. 너무 길었고 너무 사람 같았다. 지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손전등 불빛을 더 가까이 비추자 젖은 머리카락과 축 늘어진 팔이 물 위에 드러났다. 사람이었다. 사람이잖아. 지원의 입술이 떨렸다. 정신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괜히 엮였다가 경찰 조사라도 받으면 할아버지 혼자 남겨질지도 몰랐다. 그 순간 물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너무 약해서 바람소리와 섞이면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였다. 지원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전등을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모른 척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그녀는 이를 꽉 물었다. 할아버지가 알면 나를 때려서라도 끌고 가게 할 거야. 지원은 중얼거리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순식간에 차올랐다. 비와 섞인 강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떠내려오는 남자의 옷깃을 붙잡았다. 몸집이 컸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몇 번이나 손이 미끄러질 뻔했고 강물은 자꾸만 그를 다시 끌고 가려 했다. 제발 제발 좀. 지원은 숨을 헐떡이며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진흙에 발이 빠져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 입 안으로 강물이 들어와 기침을 하기도 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팔은 감각이 사라질 것처럼 저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남자의 상반신을 강둑 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가 얼굴을 비추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한때는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통수.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굳어 검게 엉겨 있었고 피부가 찢어진 흔적이 선명했다. 지원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히 강에 떠내려오며 다친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강하게 내려친 흔적이었다. 사고가 아니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원을 바라보았다. 경찰 부르지 마. 거의 숨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지원은 말을 잃었다. 얘 경찰을 부르지 말라는 걸까? 이 사람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도망자일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일단 살아야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판잣집 바닥에는 예전에 고구마를 보관하던 작은 반지하 공간이 있었다. 지금은 비어 있었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지원은 다시 남자의 몸을 끌어안고 지느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남자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닦았다. 집에 있던 소독약은 오래되어 냄새가 독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몇 번이나 몸을 움찔거렸다. 지원은 자신의 낡은 티셔츠를 찢어 봉대를 만들었다. 조금만 참아요. 병원은 나중에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지원은 그 옆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 소리와 함께 강물 흐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이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남자의 인생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남자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지원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낮에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반지하 공간으로 내려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열도 계속 올랐다. 그녀는 동네 약국에서 해열제를 조금씩 사왔다. 돈이 아까웠지만 그보다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무서웠다. 사흘째 되는 새벽, 남자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물. 지원은 벌떡 일어나 그의 입술에 물을 조금씩 적셔 주었다. 남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 밑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이지만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날 끌어올린 겁니까? 네, 강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현우입니다. 장현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지원이에요.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듯했다. 며칠 동안 현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얘 강에 빠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답을 피했다. 다만 밤이 되면 가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안 돼, 그만. 그는 잠결에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지원은 그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려 주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는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현우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지원은 그에게 죽을 끓여 주었다. 쌀이 거의 없었기에 묽은 죽이었지만 그는 남김없이 먹었다.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 먹어도 비슷해요. 지원은 웃어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집 안의 작은 공간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원이 식당에 나가면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늙은 어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강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자동차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거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여 들려왔다. 지원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강둑 쪽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서 있었고 서너 명의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창문을 보는 지원의 손목을 붙잡았다. 불 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했다. 나는 그냥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밖에서는 남자들이 집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강에서 시체 못 찾았잖아.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그 말에 지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미 위험해졌어요. 지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 앞까지 왔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냐? 지원은 할아버지를 붙잡았다.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쾅. 사람 있으면 나와 봐.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지원의 손이 떨렸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반지하 쪽으로 몸을 옮기려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지원은 결단을 내렸다. 저쪽 방에 숨어요. 그럼 당신은요? 제가 나갈게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원은 그의 팔을 밀어 너트방 안으로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거칠었다. 여기 혼자 사나? 네. 지원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떠내려온 사람 못 봤어. 못 봤어요. 남자 하나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거짓말하면 골치 아파진다. 정말 몰라요. 그는 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집 안에 다른 사람 없어. 할아버지뿐이에요. 그때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기침을 크게 했다. 누구시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인 하나 있는 것 같네.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결국 돌아섰다. 근처 더 뒤져보자. 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지원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우가 방에서 나왔다. 미안합니다. 정말.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도망만 치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거에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큰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다. 장현우라는 이름은 뉴스에도 가끔 나왔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내와 그녀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갑자기 자신의 판잣집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래서 강에 술에 약을 탔고 차 안에서 머리를 맞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물속이었죠.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겁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는 창문 밖 어둠 속의 강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으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다시 강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이 밝기 전 마을을 떠났다. 지원은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할아버지가 몰래 지어준 봉투를 넣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 모아둔 돈이 조금 들어 있었다. 이거 가져가거라. 할아버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돌아올게요. 지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현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또렷해져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작은 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로 나왔다. 지원에게 도시의 불빛은 늘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쫓기듯 걸어 다니는 모습은 그녀가 살던 조용한 강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어디로 가야 해요? 버스맨 뒷자리에 앉은 지원이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울. 거기라면 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서요. 아니요. 적도 많지만 길도 많습니다. 지원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행 버스는 오전이 되어서야 출발했다. 터미널에서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현우는 계속 주변을 살폈고 지원은 괜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려 했었다. 혹시라도 다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나타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지원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낮은 집들과 논밭이 사라지고 대신 빽빽한 건물들이 늘어섰다. 2시간이 조금 넘게 지나서야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다. 지원은 그 거대한 터미널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다. 사람, 또 사람.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누구 하나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지도 앱을 보며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 쪽으로 이동했다. 현우는 오래전 이 근처에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둔 적이 있다고 했다. 사업이 한창일 때 자주 들르지 못했지만 비상용으로 남겨둔 공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창고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였다. 세상은 참 빠르네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오래된 고시원들을 돌아다녔다. 대부분은 보증금을 요구했고 몇 곳은 방이 남아있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았다. 주인인 중년 여자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두 분이 부부인가요? 지원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고 현우는 대신 말했다.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 말에 지원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증금은 크지 않았고 월세도 낮았다. 대신 방은 작았고 창문은 사람 허리 높이에 달려 있었다. 여기면 충분해요. 지원이 먼저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원은 방 한쪽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고 바깥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물 소리 대신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귀를 채웠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후회해요. 현우가 어둠 속에서 물었다. 뭐려? 나를 데리고 온 거.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조금 무섭긴 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때 안 도왔으면 평생 생각났을 것 같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근처 분식집과 식당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했다. 사흘 만에 작은 국밥집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현우는 방에 남아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노트와 펜을 사와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적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름들, 그리고 점점 선과 화살표가 복잡하게 얽힌 그림이 되었다. 지원은 그것이 그의 세계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림 뭐예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를 보여주었다. 회사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지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는 지원에게 작은 금속 물건 하나를 보여주었다. 검은색 요장 하드였다. 이건 회사의 비밀 장부가 들어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숨겨두었죠. 강에 빠지기 전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그들이 저지른 불법 거래, 돈 세탁,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럼 경찰에 가면 되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어도 상대는 힘이 큽니다. 돈과 사람, 언론까지. 그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돌려받을 겁니다. 뭐려? 내 이름, 내 회사, 그리고 내가 잃을 뻔한 목숨.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강물에 떠내려오던 그날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옛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전원이 꺼진 채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아직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호를 누르지 않고 잠시 손을 멈췄다. 이 전화 한 통이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강에서부터 돌아갈 수 없었잖아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켰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뒤, 낮고 익숙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훈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회장님. 현우는 눈을 감았다. 나 살아있어.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그 순간 알았다. 이 전화가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용했던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백지훈은 다음 날 밤 아무 표시 없는 회색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장소는 마포의 오래된 세탁소 뒤편,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 끝이었다. 지원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혹시 낯선 얼굴이 보이지 않는지 살폈다. 현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골목 안쪽에 서 있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현우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훈아. 백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끌어안았다. 잠시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죽이려고 애쓴 사람들은 따로 있지.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쌓인 감정이 느껴졌다. 백지훈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내 목숨을 건져준 아이야. 한지원. 지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원은 어색하게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들은 세탁소 안쪽의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오래된 세탁기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 간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백지훈은 현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나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회사 쪽은 난리입니다. 회장님 실종 이후로. 알고 있어. 현우가 말을 끊었다. 미라가 움직이고 있겠지.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임시 이사회 소집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장도준을 후계자로 앉히려는 분위기고요. 지원은 그 이름을 듣고 몸이 굳었다. 장도준. 현우를 죽이려 했다는 아들. 증거는? 현우가 물었다.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진 이후 자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계좌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 복구할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후이 아니 김현수라는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 사람이에요. 보안 쪽에서는 최고입니다. 지원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자신이 알던 세상이 아니었다. 숫자와 권력, 회사와 주식, 그런 단어들이 날카롭게 오갔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언제? 그들이 내가 죽었다고 확신할 때. 지원은 놀라 현우를 바라보았다. 죽었다고요? 현우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완전히.
지훈도 그 뜻을 알아차린 듯 눈이 커졌다. 가짜 사망 처리. 그래. 시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시체가 발견된 것처럼.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야 미라가 안심한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람은 안심하는 순간 가장 많은 실수를 하지.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 만합니다. 변사체 하나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현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아.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상대는 내 가족이었고 지금은 괴물이 된 사람들이야.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선을 이미 오래전에 넘었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장현우의 시체가 발견될지. 지훈은 언론 쪽에 흘릴 기사 문구까지 미리 생각해 두었다. 지원은 방 한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며칠 뒤 뉴스에는 한 남성의 시신이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지문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소지품 속에서 장현우의 신분증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지원은 국밥집 TV 앞에 멍하니 서서 그 뉴스를 보았다. 주방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세상에 저 사람 유명한 재벌이잖아.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방 안에서 모자를 벗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 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원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라 쪽이 움직입니다. 이사의 날짜가 잡혔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두 번째 단계다. 지원 씨도 알아야 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뭐려? 지원이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우리 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지원의 눈이 커졌다. 제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야 해. 현우는 천천히 설명했다. 미라와 도주는 지금 누구도 믿지 않아. 하지만 청소부나 계약직 직원 같은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데요.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들을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증거를 가져올 수 있어. 지원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에 지원은 눈을 피했다. 만약 들키면 그땐 내가 책임진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에서 남자를 끌어올리던 순간, 검은 옷의 사내들이 문을 두드리던 순간, 그리고 지금 대기업 회장의 복수를 돕겠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며칠 후부터 현우는 지원에게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 사람을 마주쳤을 때의 눈빛,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지훈은 위조된 신분증과 간단한 이력서를 가져왔다. 이름은 그대로 한지원. 직업은 건물관리 용역회사 소속 청소 직원. 지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옷 대신 회색 작업복을 입은 자신은 낯설었다. 현우가 말했다. 이제부터 넌 투명해져야 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원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정남그룹 본사의 유리문 앞에 섰다.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카드키를 찍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현우가 말했던 대로였다.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색 벽에 녹아든 사람. 그게 오늘부터 그녀의 신분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직원용 말고
청소 인력과 택배기사 전용 구역이 따로 있었다. 지원은 거기서 다른 중년 아주머니들과 함께 섰다. 그중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처음 보네. 어디서 왔어? 지원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성남 쪽이요. 오늘부터 투입됐어요. 응, 고생 많겠다. 여긴 고층은 다 VIP야. 입은 있어도 말은 말고 눈은 있어도 못 본 척해.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특유의 세제 냄새가 났고 어깨에 맨 작은 청소 도구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68층. 그녀의 오늘 임무는 그곳이었다. 최고 경영진의 회의실이 있는 층, 한 층에 사무실이 몇 개뿐일 정도로 넓었고 카페트는 폭신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동선대로 움직였다. 바닥을 닦고 유리문을 닫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회의실 문 앞으로 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이 살짝 비쳐 보이는 구조였다. 시간은 아침 7시 45분. 첫 회의가 시작되기 전 15분의 빈 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은 어제 리허설 때 봤던 그대로였다. 긴 타원형 테이블, 중앙엔 회장의 좌석. 그녀는 곧장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 손에 쥔 녹음 장치를 조심스럽게 의자 아래에 붙였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킁, 킁. 지원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조금만 더. 손이 떨리며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구두 소리가 카페트 위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이 의자, 좀 더 바깥으로 뺍시다. 오늘 이사회 자료가 많아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도준일 것이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지원은 더욱 몸을 움츠렸다. 눈앞에 보이는 건 구두 바닥과 테이블 다리뿐이었지만 공기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날카로웠다. 한참 후 남자들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원은 몇 초를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걸레를 다시 들었다. 유리문을 닦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임무 완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길, 손이 아직도 떨렸다. 건물 뒤쪽 주차장 구석, 담벼락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지훈에게 녹음기와 상황을 전달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무 티도 안 났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다음엔 안 할래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다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걸로 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회의실에서 수집된 녹음 파일이 복원되었다. 도준의 목소리였다. 장현우는 끝났다. 우리 손으로 처리했다. 이사회만 넘기면 전부 내 것이야. 같은 직접적인 문장이 여러 번 나왔다. 지훈은 그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각기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변호사에게 비상 연락처와 함께 공유했다. 누가 우리 쪽을 건드리면 자동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군. 어떤 퍼즐 말입니까? 미라의 목소리. 그녀가 직접 입으로 한 말을 직접 듣게 만들어야 해. 지훈이 눈을 찌푸렸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라는 조심성 끝판왕이에요. 절대 본인이 결정적인 말은 안 해요. 그럼 그런 말을 하게 만들면 되지. 지원이 물었다. 어떻게요? 현우는 지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한테 미라가 접근하게 만들어야 해. 지원은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요. 아니, 지금쯤 널 알게 됐을 거야.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회의실에서 설치된 장치, 그건 미라 측 보안에도 들켰을 수 있어. 그럼 그들은 내부에 누가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할 거고 그 대상은 신입인 너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지원은 입술을 물었다. 그럼 제가 미라한테 불려가면? 내가 몰래 녹음하면 돼. 지원의 손이 떨렸다. 저 자신이 없어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건 당연해. 하지만 넌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 작은 이어폰과 초소형 송신기를 꺼냈다. 우리가 전부 듣고 있을 거예요. 위험해지면 바로 구조 들어갑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며칠 뒤 한지원은 미라의 비서실로 호출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청소 부주의로 VIP 공간 훼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 회장실이 있는 곳에 올라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송신기 너머로 들려왔다. 침착해. 넌 잘하고 있어. 문이 열리고 미라가 앉아있는 책상 앞에 그녀가 섰다. 미라는 오래된 회색 한복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얼굴엔 화장이 진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이름이 뭐지? 한지원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 2주 조금 안 됐습니다. 미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본 적 있나? 지원은 숨을 삼켰다. 연습했던 대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이 건물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가끔은 나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다. 너 같은 애가 솔직하면 나도 너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지원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송신기를 통해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유도해. 더 말을 끌어내.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도 누굴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미라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잠시 한지원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의심과 경계가 교차하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반복했다. 누굴 제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냐고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송신기 너머로 현우와 지훈도 침묵했다. 모든 감각이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라는 천천히 걸어 돌아가며 말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 예, 그런 생각을 했지.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요. 지원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진심과 연기를 섞은 말. 미라는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 뒤로 다가왔다. 너, 이름이 지원이라고 했지? 네. 너희 아버지가 정남건설에 다녔던 분 아니었어. 지원의 눈이 커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미라는 작게 웃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거든. 그리고 사람 하나 죽이면 그 주변 가족까지 눈여겨보게 되는 법이지. 지원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동시에 송신기 너머로 지훈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현우 형 지금 저 말 들었죠?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녹음됐어. 계속해, 지원아. 조금만 더. 미라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너 여기 들어온 거야. 복수하러.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도청 장치도 설치하고 그런 거지. 지원은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는 들켰다는 걸 직감했다. 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에 올려놨다. 내가 설치한 것보다 훨씬 고급이지. 널 회장실에 부르기 전부터 우린 감시하고 있었어.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CCTV, 내 얼굴. 다 분석됐지. 내가 누군지, 여기에 왔는지. 지원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럼 얘 저를 그냥 내버려뒀어요. 미라는 천천히 대답했다. 왜냐면 호기심이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가 죽은 그날 밤,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일은 실행됐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처음엔 잠이 안 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무뎌지지. 지원은 조용히 손을 가슴에 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예, 그랬어요. 예, 아버지를 죽였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난 시키지 않았어. 도준이 했지.
난 모른 척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모른 척이 결국은 같은 죄라는 것도 알아.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가끔 내가 한 선택들이 옳았는지 모르겠어. 다들 나를 냉혹한 회장이라고 부르지만 난 그냥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야. 너와 똑같이. 그 순간 송신기를 통해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됐어. 충분해. 나와. 지원은 숨을 고르고 일어섰다.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너 같은 애는 여기 오래 있지 마. 이 회사 오래 있을수록 썩어가니까. 지원은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로비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손을 떨었다. 손 안에 쥔 송신기와 녹음기는 그녀의 손바닥에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지훈이 물었다. 녹음기 됐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건넸다. 그녀가 직접 자백했어요. 도준이 죽였다고. 그리고 자기는 침묵했지만 그것도 죄라고.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로 끝난 겁니까?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마지막이 남았어. 이사회, 그 자리에 그녀도, 도준도, 모든 이사진이 모이게 될 거야. 지훈이 물었다. 그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증거를 내밀어 폭로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전면에 세우는 전쟁터가 될 거야. 지원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마지막 계획은 뭐예요?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문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급된 정식 명령서가 있었다. 우린 이사회에서 도준과 미라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거야. 그리고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널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세울 거야. 지원의 눈이 커졌다. 저요? 제가? 내가 가장 많은 걸 들었고 가장 많은 걸 봤어.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맴돌던 질문이 되살아났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싸우는 사람인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좋아요. 이왕 시작한 싸움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도시를 덮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서울 강남 금강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회의실 벽면은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요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운 상태였다. 오늘은 비상이사회가 열리는 날, 겉으로 보기엔 경영 정상화와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사실상 도준과 미라의 권력 고착을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도준은 맞춤 수트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을 거닐었다. 그의 뒤엔 미라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사진 일부는 이미 그의 소나기 안에 있었다. 시간 됐습니다. 부회장님, 시작하시죠. 비서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단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의 안타까운 실종 이후 회사를 안정시키는 것이 저와 어머님의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형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감정을 얹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식으로 회장직 승계를 이사회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3명의 인물이 들어섰다. 가장 앞에는 한 남자. 회색 수트를 입고 얼굴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바로 실종된 줄 알았던 전 회장 한정우였다. 그 뒤로는 지훈과 지원이 따라 들어왔다. 지원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재킷을 걸쳤고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이 사진들 중 몇 명은 벌떡 일어났다. 한 회장님 살아 계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 사회에 앞서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했지만 분위기에 눌려 마이크를 넘겼다. 정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실종된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억측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곧장 노트북을 연결했고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화면에는 낮은 해상도의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미라와 도준이 사무실에서 나누던 대화였다. 사고처럼 위장해. 증거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USB 반드시 찾아. 미라의 목소리였다. 화면 속의 미라는 침착하지만 냉혹했고 도준은 그 지시를 묵묵히 따랐다. 이어 또 다른 화면이 전환되었다. 이번엔 미라가 조용히 혼잣말하듯 중얼이는 영상. 자신이 한정우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봐도 각본에 맞춰 찍은 영상이에요. 이런 짓을 회장님, 어떻게?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준을 바라보았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됩니다. 이미 이 자료는 서울지검에 제출됐고 오늘 이 자리에도 경제범죄수사대가 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또 한 번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미라와 도준에게 다가갔다. 한도준 씨, 김미라 씨 횡령 및 증거인멸, 상해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미라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잠깐,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정치적 음모야. 도준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 사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건 명백한 권력 찬탈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영상, 녹음, 그리고 정우의 등장.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경찰이 미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도 차가운 표정이었다. 한편 지원은 조용히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정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고 한태수 씨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7년 전 정남건설 구조 조정 당시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녀의 말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찰칵 또 한 번 카메라 셔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언론이 포착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정우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금강그룹은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어둠을 꺾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절망의 침묵이 아닌 희망을 위한 숨 고르기였다. 정우는 이어 말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김도준 씨의 이사직 박탈과 함께 긴급한 임시 인사를 요청합니다. 금강그룹의 임시 경영총괄로 정직하고 투명한 인물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가 손을 가리킨 방향으로 쏠렸다. 한지원 씨, 그녀는 피해자의 자식이자 진실을 밝힌 증인입니다. 저는 그녀가 이 회사를 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원은 숨이 멎는 듯했다. 정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효인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선 채 눈을 감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허름한 집, 수많은 눈물, 그리고 오늘의 진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지원은 이사회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말없이 회의실에 남아있었다.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 같았다. 처음으로 권력이라는 무게를 어깨에 느꼈고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정우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늘 너무 잘해줬다. 자랑스럽다. 제가 진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부족해서 해야 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중요한 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야.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며칠 후 한지원은 공식적으로 금강그룹의 경영혁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임시 직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내의 비리 정화와 구조 개편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의미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금강의 기적, 권력 복수극의 히로인, 현대판 신데렐라라며 연일 기사화했고 SNS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과 반응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언론과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경영도 모르는 여자가 무슨 그룹을 이끈다고 감성파리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금강이 아니라 금가, 김가, 그룹이 되겠어. 위에서 아래까지 흔들리는구먼. 비난은 익명성과 루머 속에서 자라났다. 지원도 그 기운을 느꼈다. 첫 공식 업무는 내부 감찰 자료 공개였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 지난 5년간의 협의 자료와 감사 결과를 정리해 사내 네트워크에 투명하게 게시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 파장은 컸다. 몇몇 고위 임원들이 사직서를 냈고 외부 감사기관이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들도 용기를 내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만큼 지원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함께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피했고 사무실 문 앞에는 익명의 협박 쪽지가 붙기도 했다. 누구 덕에 출세했는지 잊지 마라. 내 아버지가 죽은 이유 진짜 알고 싶어. 그녀는 겁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우도 한 발짝 물러섰다. 이번엔 그녀가 앞에 서야 했다. 그날 밤 지원은 정우와 함께 본사 옥상에 올랐다. 아래로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도시의 탐욕과 희망, 두 가지 얼굴이 함께 반짝이는 듯했다.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해요. 처음엔 응원하더니 지금은 조용히 뒤에서 저를 몰아내고 싶어 하죠. 그녀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진짜 권력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강한 착한 사람은 불편해하지. 그래도 저는 바꿀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저는 빛을 켤 겁니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이튿날 지원은 또 다른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사내 제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열고 익명성을 보장한 내부 고발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소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첫 번째 간담회 날.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젊은 사원부터 오래된 직원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지원은 연단에 올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웃사이더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누군가의 삶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제되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용했던 회의실에 누군가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다. 이어서 또 한 사람, 세 사람. 이내 박수는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금강그룹 내부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는 늘어났고 감사팀은 더 바빠졌다. 동시에 지원은 경영 컨설팅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안을 준비했다. 책임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정우 회장의 차량이 도심 외곽에서 발견되었다. 조수석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차량 안에는 정우의 핸드폰이 켜진 채 버려져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뉴스는 실종이라 보도했고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원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또다시 누군가가 그녀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으려 했다. 회사로 돌아온 그녀는 바로 보안팀과 전략기획실을 호출했다. 정우 회장의 행적을 마지막까지 추적하세요. 그리고 내부 인물 중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아직 남은 그림자가 있었다. 회사 건물의 14층, 한 사무실 안. 흑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이제야 좀 흥미로워지는군. 그는 금강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 중 하나,
미라의 친오빠이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금융 로비스트였다. 한지원, 넌 생각보다 끈질기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정우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지원의 아버지 한태수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였다. 한지원은 정우 회장의 실종 소식을 들은 후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며칠째 밤을 새우며 CCTV, 통신기록, 차량 블랙박스를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목적지나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 줄 단서는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회사 내부에서의 저항과 외부의 언론 압박, 그리고 정우 회장이 남긴 빈자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원은 물러설 수 없었다.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이 회사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부 감사팀과 전략기획팀을 비밀리에 소집하고 정우 회장의 최근 일정과 만남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우 회장이 사라지기 전날 밤 익명의 해외 번호로부터 긴 통화가 있었다. 그 번호는 암호화된 위성망을 통해 송신된 것으로 일반 추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감사팀의 한 기술자가 일부 데이터를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 번호는 현재 서울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과 연결돼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차도연, 미라의 친오빠이자 한때 그룹 내부에서 그림자 주주라 불리던 존재. 해외 로비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던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레 사라졌다. 모두가 그를 잊은 줄 알았지만 그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도연은 정우가 사라진 그날 비밀리에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우의 마지막 통화 상대였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원은 바로 경호팀을 호출하고 차도연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우 회장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자선재단의 CCTV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영상 속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정우와 악수를 나눈 후 그를 차량 뒷좌석에 태워 어디론가 떠났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그는 특유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 맞춤형 골드 케이스의 빈티지 시계. 그리고 그 시계는 차도연이 한때 인터뷰에서 직접 자랑했던 물건이었다. 확신이 들었다. 한지원은 즉시 경찰에 강제 실종 혐의로 차도연을 고발하고 동시에 그룹 내 보안을 강화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정우가 남긴 물건 중 단 하나. 그의 집무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그 속에는 정우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메모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 한태수에 대한 과거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었다. 과거 금강그룹의 비밀 R&D 부서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그룹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정우의 첫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었다. 한태수 프로젝트 제로의 실무 책임자. 내부 고발 위험으로 분리 조치됨. 지원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내부 고발자였다고.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정우는 단순히 회사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죄와 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회장님, 차도연이 언론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지원은 급히 TV를 켰다. 차도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언론 앞에 섰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금강그룹은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 동생 차미라와 회장 한정우 모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그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지분 18%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사회의 임시 경영권 회복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지원을 겨냥했다.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한지원 씨는 감정적 복수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한 비즈니스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가 중립적 조사를 통해 그녀의 자격을 평가하길 요구합니다. 한지원은 싸늘하게 TV를 껐다. 결국 모습을 드러냈네요.
그녀는 경영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임원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미 일부는 차도연의 편에 서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그 주장은 사실입니까? 내부 정보 유출건 말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유출한 것은 거짓이었고 밝힌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놨다. 정우가 남긴 마지막 자료. 그 안에는 차도연이 해외에서 세운 페이퍼 컴퍼니와 그룹의 자금 세탁 경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 회사의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이죠.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저는 이 싸움을 끝낼 겁니다. 이 그룹이 누구의 것도 아닌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69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아래 숨어있는 어둠은 더 짙어 보였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리고 그의 손목엔 낯익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이었다. 한지원은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지원은 확신했다. 그는 바로 차도연이었다. 한참을 찾았어요. 이렇게 쉽게 마주칠 줄은 몰랐네요.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도연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드러나요. 당신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은 결국 빛에 녹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차도연은 작게 비웃으며 말했다. 넌 아직도 이상주의자구나. 너 같은 애가 회사를 운영해. 세상은 더럽고 복잡해. 깨끗한 손으로는 절대 지배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원은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 양측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차도연은 이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급속도로 자신의 세력을 모았다. 일부 주주들과 임원들을 회유하고 언론을 통해 지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동시에 정우 회장의 공식 사망 신고를 추진해 경영권 공백을 선언하려 했다. 한지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가 생전에 준비해둔 이기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그룹의 핵심 자산을 안전한 구조로 이전시켰고 내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임원들의 부정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타는 그날 오후에 터졌다. 검찰은 정식으로 금강그룹과 관련된 해외 비자금 세탁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도연의 이름이 있었다. 한지원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금강그룹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고인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뜻을 훼손한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즉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여론은 급속히 그녀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차도연은 긴급 체포되었다. 공항으로 향하던 중 수사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고 그의 해외 자산은 대부분 동결되었다. 체포 장면은 생중계로 방송되었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정우 회장의 실종 사건도 곧 진상이 드러났다. 사실 그는 도현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해 강제로 해외로 밀항될 뻔했다. 하지만 정우는 도중에 탈출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은밀히 자신을 추적하던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경찰의 협조로 정우를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기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을 간직한 채였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차도연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사회는 긴급 결의를 통해 정우의 회장직 복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지만 정우는 회장직을 고사하고 말했다. 이제 저는 제 역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강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내려와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너의 시대다. 그날 금강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지원은 정식으로 회장직에 오르며 역대 최연소 여성 CEO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첫 공식 일정으로 전 직원들과의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었고 이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금강그룹의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윤리 경영과 투명성 강화로 기업의 신뢰도가 회복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원은 여전히 변함없는 차림으로 평범한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회의실 불을 끄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엔 항상 아버지 한태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가 들어왔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라면 잘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잘하고 있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시작이네요. 정우는 창가에 서서 대답했다. 진짜 싸움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잊지 않는 거야. 그 말은 오래도록 지원의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금강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수많은 인물들이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 순서로 한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금강은 단지 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삶과 미래, 희망이 깃든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플래시가 터졌다. 한지원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정우 곁에 섰다. 그 순간 하늘에서 조명이 쏟아졌고 금색의 종이 조각들이 무수히 흩날렸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아빠, 저 이겼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한지원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진실은 끝내 빛을 이겼다.